네, 7월 23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참 재밌어서 가져와 봤어요. XRP가 10달러가 되고 100달러가 되고 10,000달러가 되는 어떤 기대감. 금은동이죠, 지금 금은동. 금은동으로 돼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이상한 이른바 뭐 잡코인들, 뭐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코인들도 보면 뭐 10달러, 100달러 흔하게 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냥 쉽게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XRP처럼 이렇게 유틸리티 유스 케이스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고하고 심지어 국가적으로 채택이 되고 대형 기관들, 은행들이 채택을 하고 있는 정말 유틸리티 유스 케이스로 따지면은 절대 강자.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가 없는데 그런데 시세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1달러까지 가는 게 이렇게 어렵나?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좀 답답하고 조금 아쉬운 느낌을 좀 저희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지금 현재 시세만 놓고 보면 답답하긴 한데 XRP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텐셜 이런 잠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또 기대 포인트도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투자에 있어서 펀더멘털 분석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금 코인 시장, 크립토 마켓에서는 XRP가 거의 최고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 분석 관점에서는 이 정도가 없어요. 국가적으로 대형 기관들이 채택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지금 리플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게 없어요. 물론 비슷한 거 많이 있지만 어떤 수준의 깊이나 정도를 바라보자라면 요 정도가 없는데 시세가 워낙 지금 조금 어렵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리플 소송도 물론 이제 절반의 승리다 보니까 시세가 가다가 말았죠. 정말 완승이었으면 정말 날아갔을 텐데 날아가는 척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와 이거 참 대단한데 대단한 프로젝트인데 왜 이렇게 시대적으로 지금 어렵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XRP 지금 현재 상황부터 이 생태계 확장, 비전적인 부분, 소송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들이 가능한지 요거를 맥락적으로 하나로 덩어리 삼아서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는 아찔합니다. 어제도 보니까는 0.7달러 거의 초반까지 후퇴를 한번 급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렇게까지 내려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잠자던 사이에 정말 맥주 한 잔 기분 좋게 마시고 자고 일어났더니 한바탕 좀 시끄러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조금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때 보니까는 비트코인도 조금 쏟았고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도 하락 뒤에 지금 딱 바로 급반등하는 양승을 확인했는데 지금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0.65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0.74달러 위에 있지만 XRP가 한 번 더 급락을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라면 안 좋은 재료가 나와서 한번 빠지게 된다라면 지지 라인으로서의 20일 지수 이동 평균 0.65달러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지금 0.94달러까지 폭등을 한번 해줬기 때문에 지금 그 구간이 갭이 큰 거예요. 그래서 0.74달러까지 빠진 것도 사실 좀 많이 아쉬운데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0.65달러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좀 연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켓 쇼패드에 같은 경우에는 0.85달러를 뚫어주게 되면은 직전 고점이 0.94달러 그리고 나서 1달러, 1.4달러 이렇게 좀 구간을 제시해놨고 다만 이제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자리한 0.65달러가 깨질 경우에는 0.56달러까지도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인 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시무시한 얘기를 조금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XRP가 이번에 리플 소송 일부 승소라는 일부 승소 소식으로 인해서 한번 폭등을 하면서 RSI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었지만 지금 일간 기준으로 RSI가 70 하회하고 있다. 70 밑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 압력이 높아지면서 가격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을 얘기하는데 이게 좀 불안 요인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XRP를 1000만 개에서 1억 개를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지금 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인 크립토가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8일에서 22일 사이에 3억 2천만 XRP가 출금이 됐고 월렛에서 출금이 됐고 0.78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2억 5천만 달러 규모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인 지갑에서 출금이 돼서 거래소로 가서 여기서 한번 쏟아내면은
이제 아슬아슬한 한번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래가 만약에 쏟을 경우에, 고래가 차익 실현에 나설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매도세로 돌아설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0.7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런 흐름, 이 모호한 상황에서 고래들까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는 이 항소 가능성. 아직 리플 소송이 약식 재판이 마무리가 됐지만 이게 누군가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된 건 아니잖아요. 리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을 승소 부분으로 확인을 하면서 XRP가 급등을 했던 건 맞지만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고, SAC 입장에서도 할 말이 또 있는 그런 판결이다 보니까 계속 지금 나름 SAC도 방어 논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SAC 같은 경우에는 테라 사건 재판부, 이 남부지방법원에다가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리플 판결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항소 여부도 검토하고 있고, 이거를 판례로 남부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의외로 또 테라 사건 재판부에 관련된 소식이 리플 소송 항소 시그널로 해석되는 재료로 지금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록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SEC가 테라 재판부를 향해서 리플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은 그 자체가 리플 소송 항소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짜증나는 거죠. 만약에 항소가 진짜 이루어지면. 그래서 만약에 SEC가 항소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리플 판결을 무시해 달라고, 이거 잘못된 판결이라는 요청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소를 통해서 SEC는 판결을 무력화시킬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테라 재판부가 리플 사건 약식 재판 판결 결과를 판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테라 사건에서도 증권성 이슈로 인해서 SEC가 이게 뭉개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SEC가 지금 다각도로 작업을 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또 모호하고, 그렇다고 SEC가 항소를 하면 꼭 이길 거냐,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상식적인 기준에서 바라보면 그것도 아닐 것 같고, 특히 항소를 하게 되면 2년에서 길게 5년까지 대법원까지 또 갈 가능성도 생기니까 2년에서 5년 동안 그러면 판례로서 작용할 수 있는 거는 이번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리플이 좀 시간을 버는 측면도 있어요. 물론 폭발하는 시점 자체는 늦어질 수가 있는 건데 과연 이렇게까지 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레미 호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SEC와 리플의 합의 가능성이 아주 많이 10배 정도로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SEC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모든 XRP까지 이 거래되는 걸 등록 증권, 그러니까 증권으로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걸 요구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1차 초기 판매 물량 말고 나머지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의 핵심에 역행하는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 입장에서는 항소를 안 하고 요 판례를 받아들여서 합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사실 이제 이건 우리가 바라는 거, XRP 홀더들 입장, XRP 커뮤니티에서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포춘에서 분석을 한 걸 보면 요게 조금 그냥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객관적인 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항소를 할까 안 할까, 이 32가지 상황이 아니고 3가지 상황, 이 숫자 있자는 오타고요. 이 3가지 상황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소할 가능성. 지금 민주당 강경파들의 눈치 보기를 SEC 위원장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인 거잖아요. 굉장히 크립토 산업 자체에 적대적인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정말 입김 좀 낸다라는 그런 강경파들 눈치를 갠슬러는 계속 봐왔기 때문에, 갠슬러는 일단 민주당에서 임명을 했잖아요. 지금 바이든 정권에서. 거기다가 갠슬러가 바이든 정권의 SEC 위원장이 될 거라고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카드였거든요.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힐러리 캠프에서 자금 관리를 했던 역할이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 정말 사람이 없긴 없구나, 뭐 이런 생각도 막 들게 만들었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한 갠슬러는 민주당 강경파들의 눈치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이고 또 현실적인 판단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강경파들 눈치 보기 차원에서 항소를 단행할, 그럼 말 그대로 정말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
여기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합의할 가능성. 사실 이제 SEC 입장에서는 이번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보수 성향의 판결로 몰아가면서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레스 판사는 오바마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이 임명한 판사이기 때문에 이걸 보수 판결 프레임으로 또 만들어버리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는 와, 이거 진짜 이거 큰일이네. 합의할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로 포춘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게 SEC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보수화 상황까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게 항소를 진행한다라는 거는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을 의미하는 건데, 과연 대법원까지 갔을 때 SEC의 이번 소송이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가능성 낮다. 왜냐? 지금 미국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법원의 보수화 이슈잖아요. 뭐 낙태 금지법부터 포함해서 대법원의 보수화 이슈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수화된 대법원에서는 국가가 이 시장이나 기업의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식재판 판결로 이렇게 떵하니 과도한 개입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100년 전의 기준으로 혁신 기술 알고리즘화되고 프로그래밍화된 거래까지 100년 전 기준을 적용시켜서 투자 계약이라고 보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번에 아날리스 토레스 판사가. 그래서 기존의 투자 계약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과 혁신 산업에서 적용시키기 어려운 것, 이 기준점을 이번에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과도한 개입은 안 되라는 뉘앙스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법원 간다? 이기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는 와씨 이거 진짜 항소하고 싶어도 실익이 없는 거예요. 실익이. 그래서 야, 이거 토레스 판사 개인을 비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대법원이 지금 저런 스탠스인데 거기다 만약에 내년에 정권 바뀌어가지고 다시 그럼 진짜 재밌는 상황이 되는 건데, 공화당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 어차피 이거 2년에서 5년 걸릴 건데 항소 들어가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실익 계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익 계산이. 그래서 SEC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너무 항소를 하고 싶어도 합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존재한다. 예, 근데 요게 우리 입장에서 다행인 게 세 가지 상황 중에서 두 가지가 우리가 바라는 쪽이어가지고 어쨌든 2대1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SEC가 항소를 할지 여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상황 자체는 참 지금 어렵다. 그런데 이번에 테라폼 랩스 사건과 관련해서 SEC 변호사들이 재판부에 낸 서류를 보면은 얘네가 지금 항소할 생각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복잡하게 상황을 바라보게끔 만들고 있다, 이렇게 조금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질어질합니다. 이제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SEC가 만약에 항소를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XRP는 시세가 빠질 겁니다. 그런데 리플이 처음에 기소당했을 때도 대폭락을 했지만 그러고 나서 넉 달 뒤에 정고 돌파에 나섰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플은 계속해서 그냥 지금까지 사업을 잘 해왔던 것처럼 확장성을 계속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관들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더 전폭적으로. 여긴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빠르고 저렴한데 시간도 줄여주고 돈도 줄여주고, 시간이 돈인데 리플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원래 그 돈을 아끼려고 JP모건이 어마어마하게, JP모건이 자체적으로 내부 송금을 하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연간으로 따지면. 그래서 JP모건이 블록체인을 아예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오닉스. 그래서 JP모건 코인, JP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냥 XRP처럼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시스템을 JP모건처럼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리플 같은 안정적이고 검증된 프로젝트를 활용하거나, 이거는 답이 너무 뻔해요. 뻔하기 때문에 XRP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확장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아주 선명한 게, 이번에 영국과 아일랜드에다 라이센스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XRP의 어떤 유럽 지역에서 XRP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 유럽의 어떤 기지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일단 직원 수가 많이 늘었어요. 18개월 동안 유럽 직원이 75%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체 직원이 900명인데 원래 900명 중에 98%가 미국에 있고 2%가 유럽에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8개월 동안 75%가 올라서 전체 지금 유럽 근무 직원이 100명이라는 거예요. 900명 중에 100명, 거의 10% 정도가 지금 유럽에 생겼습니다.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특히 영국 정부가 리플을 향해서 엄청 뻐꾸기를 날리고 있잖아요. 특히 리플과 영국 중앙은행의 또 어떤 관계성이 또 깊고 깊은 또 몇 년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정도로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이 짜증나게 만들면 진짜 저러다가 리플 영국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와중에 와 유럽 근무 직원이 100명인데 이 유럽 근무 직원이라는 게 대부분 영국이에요. 영국 더블린 막 이쪽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뭔가 리플의 확장성, 이거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정말 유럽에서의 확장성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여차하면 근거지 자체, 이 본사를 영국으로 이전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 또 갖게 만들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동 지역, 아랍에미리트 쪽에 엄청 또 지금 쏟아붓고 있잖아요. 각 지역, 각 대륙별로 지금 날린 거예요. 이런 확장성, 과연 5년 정도 또 한 10년 정도 흘렀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런 기대감을 또 갖게 만드는 거고, 이두저도 아닌, 유럽도 아니고 중동도 아닌 이 호주 같은 경우에 오세아니아 쪽에서도 지금 움직임이 꾸물꾸물 포착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상업은행 NAB,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안 뱅크, 이게 내셔널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국립은행 느낌인데 상업은행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이번에 파트너십 맺었다라고 해서 처음 봤는데, NAB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리플의 기술을 이용해서 고객들에게 더 빠르고 더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혁신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NAB 같은 이런 은행들도 갑자기 막 뜬금포로 튀어들어오고 있는데, 아니 시간도 아껴주고 돈도 아껴주고, 시간이 돈이면 다 아껴준다라는 건데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싸리 JP모건처럼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리플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은행들은 그렇게 단독으로 해서 플랫폼을 만들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리플이 됐던, 뭐 지금 우리나라 신한은행이 하고 있는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뭐 스텔라가 됐든 뭐가 됐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서. 다만 지금 시장에서 어떤 국경 간 송금 결제와 관련해서 가장 대장 프로젝트가 리플이기 때문에, 리플이 조금 더 이렇게 주목도를 높이고 이게 여기저기서 또 기사화도 되고, 뭐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재밌잖아요. 이거 우리가 짚어봤던 건데, 리플의 파트너 기업들 중에 중국은행이 많아요. 홍콩 베이스 중국은행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차이나뱅크, 알리페이, 푸본뱅크 같은 경우에 지금 홍콩 중앙은행이랑, 이번에 홍콩 중앙은행이 CBDC 프로젝트 파트너 기업 16곳을 선정을 하면서 리플과 푸본뱅크를 넣거든요. 리플이랑 푸본뱅크가 지금 그거 같이 하고 있어요. CBDC NFT, 그 부동산 NFT 프로젝트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막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비전적인 그림이 뭐냐면, CBDC와 부동산이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블록체인 시대가 본격화돼서 CBDC를 통해서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부동산 거래를 CBDC로 하게 됐을 때, 부동산 대출을 CBDC로 받게 됐을 때, 부동산 대출을 CBDC로 받는다, 이거는 디파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가능한 게 XRP 레저잖아요 지금. 특히 메타버스 시대가 구체화되고, 메타버스 시대의 기본 자산, 올드 트래디셔널 에셋, 다시 말해서 주식, 부동산, 채권, 이런 것들이 토큰화 되는 그 과정에 지금 리플이 엄청 달려들고 있고, 홍콩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금 리플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홍콩에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영국과 더불어서 가장 전폭적으로 암호화폐 기업을 유치하려고 뻐꾸기 막 날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홍콩은 어느 나라인가요? 중국이잖아요. 얘기가, 판때기는 사실 그려져 있어요. 이미 판때기는 그려져 있고, 다만 중국이 홍콩을 테스팅 베드 삼아서 지금 글로벌 시장을 노리고 있는 건데, 어쨌든 중국은 지금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 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홍콩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고, 홍콩에 본사가 있는 중국에 본사가 있는 중국 은행들이 홍콩 지사를 통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와중에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먼저 출시가 되고, 홍콩에서 CBDC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성과를 내고, 그렇게 토큰화되는 과정까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짚어본 게 홍콩을 중심으로 한 중국이잖아요. 홍콩을 중심으로 한 중국인데 중국은 브릭스는 지금 공교롭게도 브릭스 공용 통화를 만들고 있어요. 리저브 커런시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블록체인 기반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처음부터 블록체인 기반이 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2차적으로 블록체인화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브릭스에 포함된 러시아나 다른 나라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미 무역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나름의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고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에 지금 리플과 연결되어 있는 중국 은행들이 나중에 블록체인 기반의 브릭스 커런시를 주고받을 때 브릿지 커런시로서 XRP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 그걸 생각해 보는 게 단순한 희망회로가 이제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근거들이 하나하나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중국 브릭스까지 나왔고 호주 오세아니아 나왔고 여기 유럽 여기에다가 중동까지 대륙별로 지금 다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리플이. 그런데 이번에 지금까지 리플 소송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못했잖아요. 리플 총 매출액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그 총 매출액의 90% 이상이 미국 밖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 내부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다 보니까 이번 리플 소송 약식재판 판결 이걸 근거로 삼아서 이제 미국 내부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3분기에 XRP ODA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금융기관들과 적극적으로 미팅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법률 책임자가 말을 할 정도로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매출을 올릴 작업을 지금 이미 리플은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대륙별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각 대륙별로. 그러니까 이런 유틸리티 유스 케이스가 너무 선명하고 이미 궤도 위에 올라왔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시장을 정말 빵 하고 흔들 수 있는 거는 하나는 앞서 짚어봤던 항소 이슈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빵 하고 정말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는 딱 하나죠. 이제 IPO 이슈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IPO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구체화될지 모르겠으나 이미 4월에 월가에서 비공개 로드쇼, 다시 말해서 월가 투자자들,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리플에 대해서 광고 홍보를 하는 마케팅 과정에 월가에 관심 있는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부분의 기관들이 비공개 로드쇼에 참석을 했다라고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레노어 테렛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월가 동기신들은 리플을 투자 대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식재판 소송이 이렇게 좀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 나와주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 거지? IPO? 이런 궁금증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IPO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멘트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조만간이 뭐 한두 달 뒤가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비공개 로드쇼까지 진행했다라는 거는 리플 내부적으로는 다 착착착착 진행이 돼 있고 일단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가 조금 저렴할 때 너무 이렇게 시총이 커지지 않는 상황에서 IPO를 조기에 단행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다 보면 지금의 어떤 0.7달러, 0.8달러, 1달러 안 되는 이런 가격들이 어느 순간에는 조금 현실화되어 있지 않을까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이 가치가 시세에 반영되는 그 시간이 어느 순간은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조금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고 몇 달 뒤,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엄청 전폭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리플 IPO 하면 전 리플 주식 살 거예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달러로 입금되고 있는 것들은 조금씩 이렇게 모아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리플 IPO 하면 리플 주식 살려고 좀 그러고 있는데 그냥 사람마다 관점은 다르겠지만 저는 한 10년 전에 구글 알파벳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지금 리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절반의 컨텐츠의 절반은 거시경제 부분과 비트코인이고 나머지 절반을 리플에 할애하고 있는데 저희 채널에 특히 리플 홀더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런 관점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 하시는 분들을 설득할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스터디하면서 이걸 콘텐츠화 시키면서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작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런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이 지금 상당히 시세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질어질하는 상황도 있고 소송도 싹 다 깔끔하게 끝났으면 좋은데
부분 승소를 했지만 이게 더 항소 절차로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적으로 이렇게 전폭적인 확장을 아주 잘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